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이제 곧 대통령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앞으로 산업과 그리고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테고, 이는 곧 자산관리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게 과거 대통령 통계를 살펴보면은 사실 공약 이행률이 절반도 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흘려들을 것은 좀 흘려듣는 게 사실은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노믹스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어떤 협찬도 받지 않았고요. 사실 아직 제 채널이 협찬이 들어올 만한 채널은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내용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노믹스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보관인데요. 즉,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공약 부분 중에 경제 분야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공공혁신경제였어요. 이 단어의 조합은 꽤 그럴싸한데 내용을 살펴보면 고질적인 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이 정부 중심이 아니라 이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이야기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민간 투자가 유발이 될 것이고, 이는 곧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보관이죠. 이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규제와 관련해 비용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사회적 비용과 이 규제 철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따져가지고 이 규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유연화도 이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52시간 근로제는 사실 지금도 좀 이슈가 많은 제도죠. 근로자를 과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소득 감소를 유발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약에서는 이 근로시간을 더 늘리는 개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 유연성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공형 임금 체계 대신에 이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 체계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연공형 임금 체계는 사실 근로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조기 퇴직에 대한 압박, 그리고 청년 취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총 통계를 따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속연수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는 8,089달러, 그리고 일본은 5,433달러, 그리고 EU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5,543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현이 좀 쉽지 않으리라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선뜻 동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출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돌까지 매달 무려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라는 부모 급여의 도입,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 그리고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삭제, 육아휴직 강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저출생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죠. 주택 가격, 그리고 일자리,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돼서 지금 수준의 출생률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다 셋을 낳아야 되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은 현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떤 감축 목표를 이렇게 한번 공표를 하면은 이를 다시 낮출 수 없다라는 이 진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 현 정부의 공표가 아무리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다시 나가가지고 감축 목표를 뭔가 더 낮게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목표는 유지한 채 앞으로 이 방법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 이슈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 사실 이 탈원전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은 완전히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공약은 몰라도 이 공약은 아마 잘 이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현재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현실적으로 원전 없이는 사실 마땅한 대응이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금융 분야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큰 분야이기도 한데요. 가장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 말은 즉슨 2023년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백지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주식 차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 부과가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비상장 주식과 그리고 해외 주식은 현행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변경사항은 없을 예정입니다. 물적 분할 제도 개선도 이야기했습니다.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가 사실 올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핵심은 이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가 다시 상장을 할 경우 기존 모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 가치의 손실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이슈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업이 신사업을 분할해서 그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이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딴 건 몰라도 이 제도는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무 공개 매수 도입도 재추진됩니다. IMF 때 폐지되었던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부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기업이 M&A를 진행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가 왜 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보통 M&A를 진행을 하면은 경영권을 매각할 때 이 지배주주들에게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는 관행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주식 가치의 손실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물론 뭐 M&A를 통해서 전체 주식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기업 M&A 시에 일반 주주에게도 이 지배주주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조금은 기울었던 운동장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부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는 굉장히 대표적인 불평등한 제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제도죠. 공매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사실 굉장히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 공매도 폐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높은 담보 비율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시장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덜 기울어지게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도 이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도 도입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상자산 비과세도 추진이 됩니다. 2023년부터 이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도 25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고, 시행 시점도 2023년이 아니고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도 약간 수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은 이 퇴직소득세가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목돈이 필요한 퇴직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 5천만 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동산 분야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의 핵심은 25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급,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감입니다. 즉 정확히 이 현재 정부와 반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죠. 지금까지 이 규제 기조로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커녕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반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계획이 142만 호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이 도로를 지하화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노후화된 도심과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건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GTX에 대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요점은 더 많은 GTX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GTX가 과연 몇 개나 건설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노믹스를 살펴보면 실행 가능한 영역은 기존 정부나 그리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용과 비슷한 공약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었고, 지금의 규제를 만든 민주당도 이제는 이 규제 완화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약대로 이행되는 게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의 재활용 역시 현실적으로는 원전 배제를 하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탈원전 정책은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규제 완화를 통한 이 민간 기업의 활성화도 일정 부분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다소 이 규제를 하는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업이나 이 기업 활동 그리고 기업 투자에 제약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라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 민간 기업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융 정책도 좀 큰 어려움 없이 일정 부분 공약 이행이 달성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공약 이행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영역도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공소열제 축소 등 이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GTX와 그리고 일부 지하화를 통한 공급 확대 이런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은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TX만 보더라도 사실 발표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이 A 노선 외에는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F 노선까지 발표한 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5년 이내 해결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도로에 지하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정말 세 개 중에 한 군데만 착공만 돼도 저는 대단한 성과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장벽이 좀 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 내 개인 또는 자산 관리에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영역도 있지만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자산관리 전략을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정보가 있고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은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